서울 강남 한복판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미친 듯이 두들기는 밤, 택시기사 강철수는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없네. 철수는 한숨을 쉬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일을 2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손님이 많을 거라 기대했지만 요즘은 카카오 택시 때문에 손님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이상한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피가 보였습니다. 어머, 그것은 한 여자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과 옷에는 피가 범벅이었습니다. 철수는 망설임 없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려요. 철수는 여자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미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119를 부를 시간이 없다고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빠를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여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버텨요, 아줌마. 지금 병원 갑니다. 빗물이 앞유리를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와이퍼가 제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시야는 흐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호등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며 달렸습니다. 15분 만에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차에서 뛰어내려 여자를 다시 안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람 살려요. 누구 없어요.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환한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직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들것이 준비되었고 여자는 재빨리 실렸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골목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가 많이 났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백의를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장 한승우였습니다. 그는 야간 순찰 중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소란이 들려 내려왔던 것입니다. 승우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들것 위에 실려가는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승우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그 여자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얼굴, 젖어 늘어진 긴 머리카락. 그런데 그 얼굴을 승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장님? 환자를 아십니까?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여자, 죽은 줄만 알았던 여자였습니다. 병원장님,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레지던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우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장님, 간호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승우는 손을 떨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CT 찍으십시오. 외상팀 호출하고 수혈 준비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승우의 눈은 그 여자의 얼굴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그 자리에 서서 떠나가는 들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 그 이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철수는 옆에서 숨을 헐떡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아줌마, 살 수 있죠? 승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로서 30년 만에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병원의 불빛만이 폭우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30년 전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은혜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심박수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갈비뼈 3대가 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승우는 밤새 중환자실 밖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여자.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병원장님,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혜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승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창백한 얼굴, 말라버린 볼. 30년의 세월이 그녀에게 어떤 삶을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야, 그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산 거야? 승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우는 은혜의 소지품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 신분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려있던 작은 목걸이 하나. 승우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은색의 오래된 로켓형 목걸이였습니다. 표면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승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카메라를 보며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만큼은 맑고 예뻤습니다. 승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아이의 눈매, 코의 선, 입꼬리의 곡선,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 하나, 모두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내 딸. 승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승우에게 알리지 말 것.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승우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은혜, 너 내 아이를 낳았던 거야? 30년 전 그들이 헤어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승우는 그녀가 자신을 떠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했고 집안의 압력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포기한 거라고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은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웠던 것입니다. 승우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안해. 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은혜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 각종 모니터들. 내가
그동안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웠던 거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승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깨어나. 제발,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 승우는 목걸이를 은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킬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너희를 지킬게. 그러니까 깨어나. 응? 모니터의 신호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승우에게는 여전히 어두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알지 못했던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딸,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엄마처럼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승우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를 찾겠다고. 30년 전 놓쳤던 손을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승우는 은혜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일도 제쳐두고 그는 밤낮 없이 자료를 뒤졌습니다. 경찰서, 주민센터, 옛 지인들. 하지만 은혜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의 흔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우는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래된 실종 신고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03년 6월 15일 신고자 이웃 주민 실종자 박은혜 당시 26세 마지막 목격 장소 서울 강남구. 승우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날짜. 그날은 승우와 은혜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실종?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승우는 당시 조사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 마지막으로 실종자를 본 사람은 대민그룹 회장 비서. 승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민그룹. 바로 승우의 집안이 운영하는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승우는 당장 옛 비서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시골에 사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앞에서 승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은 승우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련님, 아니 병원장님,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거실은 소박했습니다. 승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왔습니다. 박은혜라는 여자를 아십니까?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병원장님의 어머님께서 직접 그분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승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어디로?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해외로 보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서. 그래서요? 그 후에는요?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 여자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승우는 일어섰습니다.
노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 연락이 끊긴 이유,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던 이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80대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니? 무슨 일이라도. 박은혜라는 여자를 아십니까? 순간 찻잔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대답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그 여자를 쫓아냈습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승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가문을 위해서였다. 너는 재벌가의 장남이야. 그런 평범한 여자와는 어울릴 수 없었어.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임신한 여자를 내쫓으셨단 말입니까?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임신? 그 여자,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여자를 쫓아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몰랐다. 임신한 줄은. 이제 와서 몰랐다는 말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승우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우야, 미안하다. 정말. 어머니는 제 인생을 망쳐놓으셨습니다. 그 여자의 인생도 제 딸의 인생도 모두 다. 승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알았지만 그것이 지금의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우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혜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뇌부종이 가라앉고 활력 징후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조짐이 보였습니다. 승우는 매일 밤 중환자실을 지켰습니다. 병원장실에서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한 환자에게 집착하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은혜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승우에게는 천둥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혜야. 은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는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기계들, 낯선 냄새. 여기 어디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승우는 급히 물을 따라 빨대를 입에 대어 주었습니다. 은혜는 조금 마셨습니다. 병원이야. 넌 다쳤었어. 많이 다쳤어. 은혜는 승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의사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승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기억을 잃은 건가? 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야. 승우야. 한승우. 기억 안 나? 은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언가 생각나는 듯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승우. 승우? 그래. 30년 전. 우리 사귀었잖아. 서울대 앞 그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잖아. 기억 안 나? 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아픈 듯 했습니다. 승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잠시 후 승우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은혜의 목에 걸려있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거 내 목에 걸려있던 거야.
안에 사진이 들어있어. 목걸이를 보는 순간 은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이건 내 거? 그래. 열어봐. 은혜는 목걸이를 열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우, 지우? 네. 딸, 우리 딸. 은혜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 못하고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승우는 은혜를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냐. 잘못은 내가 했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우리 딸도 지키지 못했어. 모두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간호사들이 걱정스럽게 문 밖에서 지켜봤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지금 어디 있어? 은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10년 전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고? 제가 아파서 폐결핵에 걸렸어요. 제대로 일도 못하고 아이를 돌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어요. 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승우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찾을게. 우리 딸 반드시 찾을게.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물론이야. 기다려. 이번엔 내가 지킬게. 너도 우리 딸도. 승우는 은혜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사랑이었습니다. 은혜는 승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승우 씨, 고마워요. 다시 만나서, 나야말로,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이번엔 놓지 않을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승우는 은혜가 다시 잠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딸을 찾아야 했습니다. 30년 전 놓쳤던 가족을 이제는 되찾아야 했습니다. 승우는 은혜가 말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안에서 들렸습니다. 놀이터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60대 수녀님이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지우라는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승우는 목걸이 속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수녀님은 사진을 보더니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지우 맞네요. 이 아이 참 착했죠. 승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우는 10년 전에 이곳을 떠났어요. 정부 장학금을 받아서 간호학과에 진학했죠.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럼 지금은 어디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작년에 편지를 한 번 받았는데 어디 병원이라고 했더라. 수녀님은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주소가 적혀 있어요. 승우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를 보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부, 자신의 병원이었습니다. 승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연락처도 아십니까? 전화번호는 모르겠지만 병원에 전화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내 딸이 우리 병원에 있다고? 병원에 도착한 승우는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지우라는 간호사, 우리 병원에 있습니까? 네, 병원장님. 신입 간호사입니다. 3개월 전에 입사했습니다. 3층 내과 병동 근무 중입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승우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그럼 내가 매일 스쳐 지나갔다는 건가? 그는 서둘러 인사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직원 사진이 떴습니다. 박지우, 27세, 3층 내과 병동. 사진 속 얼굴은 젊은 시절의 은혜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승우와 똑같았습니다. 입가의 미소도 광대뼈의 곡선도. 내 딸이 여기 있었어. 승우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지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승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딸.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은혜의 얼굴, 자신의 눈매, 그리고 목소리까지. 지우는 환자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거 드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 미소는 은혜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톤은 승우의 목소리를 닮았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승우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안녕, 나는 내 아빠야라고.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27년 동안 서로를 몰랐는데 그때 지우가 승우를 발견했습니다. 아, 병원장님. 지우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승우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고하네. 감사합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다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승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도 손짓도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라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에게 진실을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승우는 은혜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은혜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찾았어. 지우, 찾았어. 은혜는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진정해. 여기, 이 병원에 있어.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은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지우가? 그래. 3층에서 근무하고 있어. 아주 훌륭한 간호사야. 은혜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보고 싶어요. 곧 만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준비가 필요해. 지우한테 어떻게 말할지. 승우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만날 수 있어. 30년을 기다렸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지만 승우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27년 동안 부모를 모르고 살아온 아이에게 그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승우는 은혜를 공격한 범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CCTV 분석을 요청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장님, 범인이 확인됐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입니까? 한승철 씨입니다. 승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뭐라고요? 지금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한승철, 병원장님의 형님이십니다. 승우는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댔습니다. 형이? 왜?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두운 골목, 은혜를 끌고 가는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폭행하는 장면. 틀림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형이었습니다. 승우는 급히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은 회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형? 승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형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승우야,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랬어요? 왜 은혜를 공격했어요? 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무슨 소리야? CCTV에 다 찍혔어요. 형이 은혜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때린 거 다 나왔어요. 형은 한참을 서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주저앉았죠. 그 여자가 돌아온 걸 알았어. 내 병원 근처를 배회하고 있더라. 조사해보니 가문의 비밀을 폭로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막으려고. 승우는 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임신한 여자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난 가문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할 뻔했잖아. 가문?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승우는 형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범인을 잡았습니다. 한승철입니다. 지금 보내주십시오. 형은 창백해졌습니다. 승우야, 너 진짜 신고하는 거야? 네. 형을 고소합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은 수갑을 찼습니다. 끌려가면서도 형은 소리쳤죠. 승우야, 넌 우리 가문을 배신한 거야. 배신자야.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의 병실로 갔습니다. 은혜야, 이제 안전해. 범인을 잡았어.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제 지우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승우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나자고 했죠. 지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왔습니다. 병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실수라도. 아니야. 앉아.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승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불러들였죠. 지우는 은혜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분은? 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 이야기가 있어.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승우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 목걸이, 내 거 맞지? 지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어렸을 때 잃어버렸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셨어. 지우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지우야, 엄마야, 미안해.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아파서 널 돌볼 수가 없었어.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로 물러섰죠.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승우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는 내 아빠야. 우린 너를 찾지 못했어. 30년 동안. 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 이게 무슨... 왜 이제야? 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린 널 찾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같이 살 수 있어. 지우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27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 왜 나를 버렸을까? 나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일까?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은혜가 다가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승우도 다가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 이제야 다시 만났습니다. 지우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엄마예요? 아빠예요? 그래, 우리가 내 부모야.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담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들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30년의 세월, 30년의 그리움,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형은 구속되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죠. 재판이 시작되었고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재벌가의 스캔들, 30년 전 숨겨진 딸, 폭력 사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룹 차남, 옛 연인 살해 시도, 30년 만에 밝혀진 숨겨진 딸, 재벌가의 비밀, 충격적인 가족사, 신문 헤드라인마다 자극적인 제목들이 실렸습니다.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승우는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은혜 씨와 지우를 보호하십시오.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병원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은혜와 지우는 병원 특별실로 옮겨졌죠.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형은 법정에 섰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검사는 엄하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문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과거를 폭로할까봐 그래서 살해하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엄정하게 판결했습니다. 징역 5년. 형은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승우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형이 승우를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승우야. 형이 잘못했다. 승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형도 행복하세요.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세요. 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도관이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승우의 어머니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죠. 80대의 노인은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승우에게 알렸습니다. 병원장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승우는 은혜의 병실로 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은혜는 침대에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혜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혜는 차가운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회장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죠. 내가 욕심 때문에 너희를 갈라놓았어. 손녀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승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모든 게 용서됩니까? 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손녀라도 볼 수 있을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은혜를 보러 온 것이었죠. 지우는 휠체어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누가 오셨어요? 어머니는 지우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내 손녀구나. 참 예쁘게 컸구나. 지우는 승우를 보았습니다. 승우가 조용히 말했죠. 지우야, 내 할머니시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대신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엄마랑 아빠랑 저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이제 너희를 지킬게. 할머니가 너희를 지킬게. 승우는 지우를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성숙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우야, 고맙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고요. 그 말에 승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라는 말,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은혜야, 너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은혜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지우를 위해서 용서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30년 만에 화해했습니다. 승우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죠. 이제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킬 겁니다. 누구도 다시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회복뿐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에 벚꽃이 피는 4월이었죠. 은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달간의 입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했습니다. 몸무게도 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었죠.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승우는 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아담한 3룸짜리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은혜의 방, 지우의 방, 그리고 승우의 방. 처음으로 가진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은혜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지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라. 손 씻고 와. 곧 저녁 먹자.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유니폼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승우도 병원에서 돌아왔죠. 다들 있네.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여보. 이제 막 다 됐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혜가 만든 된장찌개, 김치, 나물, 그리고 따뜻한 밥. 소박하지만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흐뭇하게 웃었죠. 많이 먹어라. 엄마가 매일 해줄게. 승우도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좀 해줘요. 알았어요, 여보. 당신 것도 챙겨줄게요. 여보라는 말, 3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승우는 행복했죠. 이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TV를 보면서도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승우가 제안했죠. 오늘 날씨가 좋은데 병원 옥상 정원에 갈까? 벚꽃이 한창이라던데. 좋아요. 지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은혜도 고개를 끄덕였죠. 세 사람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벚꽃나무가 만개에 있었죠.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지우가 감탄했습니다. 은혜는 벚꽃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승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진 찍을까? 승우가 말했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죠. 좋아요. 우리 첫 가족 사진. 세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지나가던 병원 직원이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딸.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 사진이었죠. 승우는 사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은혜가 승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지우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벚꽃잎이 주변을 맴돌았죠. 마치 축복하듯이, 마치 환영하듯이. 승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은혜와 처음 만난 날, 사랑했던 날들, 그리고 이별의 날.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승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은혜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저 멀리서 햇살이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30년의 상처, 30년의 그리움, 30년의 아픔, 그 모든 것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함께할 내일이 있었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벚꽃은 계속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 속에서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